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학교에서 특별히 또 이제 1인 1세포츠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강사 파견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 파크 골프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갔는데, 이 파크 골프 학교는 정말로 그 젊은 어, 교직에 계시던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경찰, 군인들이 학교 이 전문 그 교육 지식인들이 학교의 강사로 파견돼서 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정말 잘 맞아떨어진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스포츠 복지론만큼은 이제 그 원래 물론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현장에 계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복지론만큼은 제가 진흥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진흥원보다 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최덕진 교장 선생님과 권성우 교장 선생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고, 정말로 지금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앞으로 이제 스포츠 복지는 이제 시작인데, 우리 교장 선생님들, 현직에 계시는 교사님들, 또 이제 퇴직을 하시는 뭐 군인 젊은층에서 이 젊은 우리 자격증을 많이 예, 취득하셔가지고 봉사도 하고 용돈도 벌고 정말로 보람 있는 멋진 노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수비, 아, 연수비는 제가 지금 올해로 20년째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연수비는, 어, 취직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가 없을 때는 5만 원 할 때도 있었고요. 15만 원, 25만 원, 지금은 스포츠 복지사만 30만 원이고, 또 뉴스포츠 20만 원, 그 파크 골프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덕진 교장 선생님하고 권성우 교장 선생님께서 이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게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연수비가. 그래서 또 교장 선생님 두 분께서 또 무료로 강습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어, 특별한 혜택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번만 그것도 20명으로 한정하기로 했는데요. 음, 좀 초과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자격 교육을 받으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 잘 받으시고 취득하시고 하셔서 교육에 진짜 현장에서 정말로 이 필요한 복지를 많이 보급해 주시고 소통의 장소가 돼서 학교에서 민원이 없는 그런 교육의 현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제 말씀이 안 들리나요? 예, 이사장님 그래서, 잘 들리고요. 예, 저희가 백령도라서 좀 느릴 거예요. 백령도 아, 군인들이 많이 이용해가지고 예, 예. 군인 여기 백령도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지금 과거 9시까지 많이 이용하는데 혹시 통신이 원활하지 않으면 채팅창이나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여튼 그 가격은 정상적으로 보면 복지사는 30만 원, 유스포츠 20만 원, 파크골프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른 자격증 발급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발급만 하는데요. 우리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에서는 직접 채용 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직접 채용만 100명이 넘습니다. 근데 학교에 만약에 강사 파견이 된다 그러면, 어, 많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음, 쓰임이 많은 자격증이라고 자부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최덕진 교장 선생님, 예, 제가 조금만 첨언하면요. 네, 제가 이사장님 소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네,
저희 백령도에 현지인하고 외지인하고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이 골프 모임을 하면서 교직원, 학부모 골프 모임 하면서 많이 소통하면서 민원이 많이 줄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학생들도 조금만 부딪히면 학폭 일으키고 그러다가 네, 운동하면서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저는 민원 해소 조건으로 했는데 네, 그동안 그 이사장님 만나 뵈니까 저랑 조금 다르지만은 많은 이러한 때 운동으로 예, 사회 이런 회복을 하려는 그 취지가 너무 비슷해서 네, 이사장님께 좀 선생님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네, 골프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파크 골프는 또 그라운드 골프라고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접근성이 쉬워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번에 한해서 그래도 선생님들의 그 파급, 학교의 파급으로 해서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할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운동은 소통, 만남의 장소라고 제가 한 15년 전부터 그 말을 계속해 왔는데 그 말씀이 통했던 분이 우리 최덕진 교장 선생님이셔서요. 그래서 진짜 저는 막 진짜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진짜 그때 그 기분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한 네. 30년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학교도 지금 소통과 민원 또는 그 대화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좀 접근해 봤습니다. 네. 네. 아, 예, 노정수 이사장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지금 이사장님 제가 보내드리고, 40분에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잘 들려요. 오늘 진행될 연수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뉴스포츠와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차시는 아까 이게 한국 스포츠 복지진흥원에서 하다 보니까 스포츠 복지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예, 자격증을 따거나 안 따거나를 떠나서 꼭 스포츠 복지론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셔가지고 스포츠 복지론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는 이 연수의 뭐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데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들 아시니까 요거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시험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각 1차 시와 2차 시 끝 무렵에는 그 문제풀이 과정을 가질 거고요. 어, 이 1차 시와 2차 시에서 시험 문제가 각 과목별로 장애인 스포츠 20문제, 응급처치 10문제, 스포츠 복지론 보시는 분은 거기서 20문제 이렇게 해서 오늘 하는 거에서 한 50문제 정도 나옵니다. 너무 시험에 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어, 여기서 하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 끝나고 나면 제가 PDF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거 열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시험은 다 무사히 치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자료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배포되지 않도록 꼭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설문 요게 저희 자격증과 이수증 발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만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거거든요. 이게 다 취합되지 않으면 제가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서 꼭 좀 설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데이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요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잘못 넣으신 분이 있으세요. 잘못된 부분 있으면은 다시 뭐 발급은 해드리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입력하실 때 신중하게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포츠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부분들 다 뉴스포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겠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뉴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만큼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뉴스포츠 요 부분만 안 나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자, 뉴스포츠는 국제 경기에서 행해지는 메이저 스포츠, 그러니까 근대 스포츠를 말하죠. 축구, 야구 요런 거. 요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규칙을 유연하게 하고 또 게임의 간이성, 간편성을 특징으로 해서 참가자가 중심인 요런 스포츠를 총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구와 야구도 물론 아이들이 많이 즐기긴 하지만 이건 객관성, 객체성이라 그래서 보는 거죠. 하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런데 뉴스포츠는 그것보다는 참가자가 직접 체험하는 그 참가자 중심의 체험형 스포츠를 뉴스포츠라고 한다. 이 뉴스포츠의 특징은 참가자 중심이라는 거. 그래서 어린 사람이나 그전에는 대부분 스포츠가 남성 위주였죠. 여성, 몸이 약간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건강하고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뉴스포츠죠. 그러니까 유연한 규칙, 그다음에 간편성, 간단하고 쉽게 즐길 수 있고 장비도 기존의 스포츠에 비해서
단순합니다. 이것이 뉴스포츠의 특징이고, 이제 근대 스포츠와 뉴스포츠의 비교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근대 스포츠가 도전과 경쟁 중심이라면 뉴스포츠는 참여와 즐거움. 지금 학교에서 대부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그 전에 그런 그 체육보다는 훨씬 더 쉬워졌죠.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대 스포츠는 주로 남성 중심이었지만 뉴스포츠는 양성,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참여 부분에서 보면 이게 객체성, 이게 직접 하는 것보다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근데 여기는 참여하는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뉴스포츠는 참여율도 올라가고 만족도도 근대 스포츠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뉴스포츠는 쉽고 안전하며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접근 장벽이 낮다.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활동이 가능한 스포츠죠. 그 종목이 좀 근대 스포츠는 엄격하죠. 시설이나 용구나 규칙이. 그런데 뉴 스포츠는 그거에 비해서 좀 더 유연하고 종목도 비슷한 여러 가지 종류 것들이 많고. 예. 그래서 뉴 스포츠는 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개량된 스포츠이고 학교 현장에서 경쟁보다는 협동, 기술 습득보다는 참여하는 거에 중점을 두어서 체육 수업과 스포츠 클럽 활동에 요즘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죠. 저희가 이번에 파크 골프를 처음에 선정하게 된 이유도 다른 스포츠와 달리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경쟁보다는 서로가 격려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이번에 자격단이라고 여러 가지 규칙을 외우고 기술을 습득하고 타수를 줄이고 이런 걸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라운드 골프든 파크 골프를 적용할 때는 가장 첫 번째가 안전, 두 번째는 규칙을 지키면서 또 남을 배려하고 또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 첫 시간에도 그 부분을 최덕진 교장 선생님이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이 뉴스포츠의 교육적 효과를 보면 인성적인 부분, 뭐 심판 없는 자율성 이런 것도 있죠. 참여와 접근성, 집중력, 안전성 이런 것이 있고 요거에 해당되는 요런 종목들은 이렇게 옆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네. 킴볼도 좋긴 한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참여하는 학생 수가 대규모 학교에서는 좀 여러 친구들이 참여하기 좀 어렵긴 하죠. 아, 뉴 스포츠가 어, 상당히 종류가 많죠.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번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티볼 뭐 저희가 많이 봤죠. 음, 배팅 티 위에다가 올려놓고 치는 거죠. 야구와 비슷하죠. 그런데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투수가 없다. 이 야구는 투수의 전력에 따라서 게임의 흐름이 많이 바뀌죠. 근데 여기 투수의 역할이 없어서 모든 선수가 다 안타를 칠 수 있고 다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어, 그리고 학교 교육 활동에서는 뭐 요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스위치 선정이나 주루 플레이 이런 거 기본적인 전술을 익히는 것도 되고 어,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도 보통 공을 빨리 던지는 투수가 있으면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타자들은 안타를 치기 어렵죠. 근데 이거는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도 타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다들 잘 아실 테고. 킴볼도 요즘에 많이 하죠. 아, 유튜브로 보여드릴까 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아, 영상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큰 공이죠.
지름 1.2m고 대신에 안에가 비어있는 가벼운 공이에요. 근데 요거는 네 명이 한 팀을 이뤄서 세 팀이 동시에 경기를 하는 이제 독특한 방식입니다. 어, 이게 요즘에 스포츠 클럽 대회가 활성화돼 있어서 이것도 전국 대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면 보시면 될 거고, 플로어볼, 이건 하키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변형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스틱과 구멍 뚫린 가벼운 플라스틱 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축구볼, 핸드볼과 유사하지만 탄력 있는 사각 네트에 공을 던져서 튀어나온 공을 상대가 잡지 못하게 하는 경기. 축구볼. 플라잉 디스크 이제 접시 원반 던지는 거죠. 그다음에 스포츠 태스킹 뭐 이렇게 종이컵으로 탑 쌓는 그런 거 있죠. 전 세계적인 대회도 있고 뭐 우리나라 사람도 상당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탁구와 배드민턴을 접목한 종목으로 딱딱한 셔틀 라켓으로 셔틀콕 주고받는 거고요. 셔플보드. 어, 이렇게 이제 크게 많이 하는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뉴 스포츠 유형별 그 특징을, 이렇게 쭉 표로 만들었어요. 타겟볼형 뉴 스포츠가 뭐, 페탕크, 크로켓, 게이트볼, 미니볼링. 요거 이제, 타겟볼형 그 뉴 스포츠고, 골프형은 타겟보드 골프, 그라운드 골프, 디스크 골프. 요 그라운드 골프 같은 경우에는 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을 혼합한 거고 전용 스틱이 있고 전용 볼이 있습니다. 이게 심판 없는 경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자 스스로 점수를 계산하므로 정직성과 양심을 교육하는 데 효과적이고 저희가 자격증을 따는 파크 골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성이 있고 어, 파크 골프 같은 경우는 홀컵이 있어서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하기 어렵지만 이거 같은 경우 강당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 그라운드 골프가 심판 없는 경기라서 저희가 접근하는데 좀 한번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경기자 스스로 점수를 이렇게 매기고 계산함으로 정직성과 양심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요런 거를 학교 현장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테니스형 뉴스포츠에는 이제 프리댄스, 플래시볼, 바스켓 탁구, 링 테니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스틱 그리고 볼형, 유니하키, 셔틀볼, 브룸볼, 배구형의 인디아카, 넷볼, 소프트 발리볼, 타겟형 뉴스포츠에 셔플보드, 다트, 유니컬링, 볼 개임형의 도지볼, 미니축구, 얼티미트. 그 외에 뭐 이제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연수를 통해서 뉴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게 되시는데 모든 종목을 다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인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각각의 종목을 저희가 다 실기를 하고 규칙을 배우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만약에 현장에 이거를 적용을 하시려면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전면허증 따신 거예요. 실제로 도로를 나가고 고속도로를 타시려면 연습을 하셔야겠죠. 공부도 하시고, 차도 정비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 도로교통법도 아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각각의 세부 종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도하실 때 따로 자료를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도 많이 살펴보시고 지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저희가 뉴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만큼 이렇게 뉴스포츠가 어떤 것이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래도 대충 그 특징이 뭐고 근대 스포츠와 뉴스포츠가 어떻게 다른지는 개관적인 부분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자료의 대부분은 그 논문 이걸 가지고 논문 쓰신 분이 계세요. 그 논문을 참조를 했습니다. 어, 논문 참조를 했고요.
이런 학교 현장에 이런 뉴스포츠를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요거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그 공유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뉴스포츠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성과 인성 함량에 도움이 됩니다. 킴볼 같은 경우는 배려가 룰에 포함된 종목으로 인성 교육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뉴스포츠는 쉬운 접근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부상 위험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아이들에게 이 활동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상당히 역동적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학교에서는 뛰지 말라고 하고 과격하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의 욕구를 많이 누르는데 상대적으로 이것은 그런 위험성이 적다 보니까 학교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어, 학습 능력 및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고 운동 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어, 물론 이 뉴스포츠도 안전이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근대 스포츠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량된 용구, 또 간편한 용구, 완화된 규칙을 활용하면서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 즐거움은 더 끌어올리고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된다. 그런 효과가 있고요. 대신에 이 뉴스포츠를 지도할 때는 어, 제 학습 내용,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다음에 안전. 이게 아무리 근대 스포츠에 비해서 덜 위험하다고 해도 어, 반드시 하기 전에는 안전 교육을 하고 또 안전 연구를 꼭 착용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체육에서 이 뉴스포츠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언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뉴 스포츠는 그 종목, 그 많은 여러 가지 종목들 그 자체로도 참 재밌고 즐겁고 훌륭한 스포츠지만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재미나 이런 흥미보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기존의 스포츠가 경쟁을 유발하고 서로 상대편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조되었다면 저희가 이 뉴스포츠를 지도하고 현장에 적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좀 더 많은 친구들이 또 스포츠에서 소외됐던 친구들이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서 이 뉴스포츠에 접근하는 거죠. 그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서 우리가 이 뉴스포츠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뉴스포츠 전체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 다시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어, 말이 너무 빠르진 않은지 모르겠네요. 아, 이 장애인 스포츠, 이 과목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 한국 스포츠 복지진흥원에서의 처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라던가 복지에서 소외된 사람들,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맨 처음에 이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진흥원에서 하는 가장 처음에 했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여기에서 한 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끝에 가서 제가 OX 퀴즈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료도 오늘 수업이 끝나고 단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애인 스포츠란 무엇인가요? 개념 보면 뉴스포츠는 규칙의 유연성과 간이성을 특징으로 하는 참가자 중심의 체험형 스포츠. 아, 네, 특수 체육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와 능력에 맞게 교육 과정을 수정해서 제공하는 체육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장애인 스포츠는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특별하게 만들어지거나 변형되어 행해지는 스포츠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게임이에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골볼이나 보치아 이런 종목이 장애인 스포츠입니다. 장애인 스포츠는 어, 치료 훈련의 일환이고 다른 그 장애인들에게 하는 그 요법 장애 치료 요법의 효과를 상승시켜주고 체력과 운동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가치로서는 생활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회적 가치는 이 장애인을 사회에서 분리하거나 제거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통합하고 대인관계 형성,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 스포츠는 요 사회적 가치 이게 파란색이죠. 예, 파란색 검은색 글씨가 아니라 파란색인 거는 파란색인 이유가 있겠죠.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는 분리가 아니라 사회 통합 때문이다. 장애인 스포츠를 접근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범주적 접근 방법, 기능론적 접근 방법. 기능론적 접근 방법은 장애 유형보다는 현재 운동 수행 능력에 어,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범주적 접근 방법은 장애 조건, 장애 유형에 따라서 분류하는 접근 방법이 범주적 접근 방법입니다. 범주적 접근 방법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장애인 대회가 상당히 많죠. 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요 장애인 체육대회, 패럴림픽, 데프림픽, 스페셜 올림픽, 예, 서울 패럴림픽.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럴림픽은 지체, 시각, 지적 등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의 분류에 따라서 참가 대상이 정해지고 올림픽과 연계돼서 개최되죠. 요거는 영국 스토크 맨더빌 병원에서 제 2차 세계대전 하치 마비자 재활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행해졌다고 합니다. 요 데프림픽은 청각 장애인만 참가를 합니다. 데프림픽은 청각 장애인만, 예. 청각 환경을 고려하여 경적 깃발 등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8살 이상 지적 장애인이죠. 지적 장애인이 이제 참가하는 게 스페셜 올림픽이에요. 이게 경쟁보다는 참여와 성취를 중요시하고 게임에 참여 이게 그룹을 나눌 때 아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급간을 일반 올림픽은 두지 않잖아요. 근데 요거는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 10% 정도, 15% 정도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제일 못하는 사람이 능력 차가 한 15% 정도 되는 그 비슷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끼리 조를 편성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이렇게 한다는 거. 10% 범주를 안에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이 스포츠는 서울 패럴림픽, 그러니까 88 올림픽 이후에 많이 이제 활성화되었는데요. 이제 서울 패럴림픽 이후에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회가 이때 설립됐고, 이천 훈련원이 건립되었고,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개최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아주 어,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이전에 벌써 서울 패럴림픽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패럴림픽 이전에 벌써 시작된 거죠.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장애 스포츠의 그 장애 측정 평가 및 장애 유형별 스포츠를 보시면, 어, 장애 측정 요 평가는 방법에 기준지향 평가라고 있습니다. 요 기준지향 평가. 요 이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지향 평가는 기술 통계적 척도를 사용하여 개인의 수행 수준을 기준 집단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 서열을 파악하는 거고요. 이런 측정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 학교 친구들이 이 체력 검사하는 그 도구, 이게 팝스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겁니다. 어, 그 체력 도구인데 장애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시스템은 팝스티, 팝스티라고 합니다. 어, BPFT 검사 요것인데 요거는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 등 건강 관련 체력 요인을 검사하는 검사 도구입니다. 예, 요거 BTF 검사 요거는 안정성은 이제 측정하지 않습니다. 예, 장애 유형별 적합한 장애 유형별로 어떤 스포츠를 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은 골볼, 볼 안에 이제 그 들어가 소리 나는 거죠. 이 숏다운, 텐덤 사이클 이런 게 시각 장애인을 위한 거고, 시각 장애인에게는 보치아는 별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 보치아는 주로 뇌성마비나 중증 지체장애인 사람들이 하는 경기예요. 이 시각 장애는 자신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능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걸 방향정위라고 합니다. 방향정위. 그리고 뇌성마비,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뇌성마비는 보치아. 보치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재미 같은 걸 이렇게 던지는 거죠. 어떤 벽 가까이, 가장 가까이 보내는 거. 아, 요 뇌성마비의 1등급, 가장 중증. 보치아 같은 정밀 스포츠가 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치아는 뇌성마비 환자의 장애인에게 이제 적당한 거고, 요 뇌성마비 요 등급 분류는 어, 스포, 스포츠 크리에이션 협회에서는 그 요 뇌성마비 등급을 총 8개로 등급을 나누었는데 그중에 1급 가장 중증인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보치아라고 합니다. 뇌 손상, 뇌졸중인 사람들에게는 아쿠아로빅스 수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뇌손상, 뇌졸중인 장애인들은 급격한 경쟁이나 위험한 활동은 어렵겠죠.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매우 부적절한 운동이겠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뇌손상, 뇌졸중 장애인들에게는 아쿠아로빅스가 적당하다. 수중에서 재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휠체어 사용자는 휠체어 마라톤. 휠체어 마라톤은 뭐 마라톤이니까 당연히 근지구력, 그다음에 심폐지구력이 주 요인이 되겠죠. 어, 지적장애인을 지도하는 그 전략으로 지적장애인에게 스포츠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도전, 행동을 긍정적으로 중재하는 핵심 전략으로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과제 분석과 과제 변형.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과제 변형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장비, 규칙, 환경 등을 수정해서 성공 경험을 높이는 것이 과제 변형. 과제 분석은 복잡한 운동 기술을 배우기 쉽도록 작고 순서적인 단계로 이렇게 잘게 나누는 거는 과제 분석. 과제 변형은 학습자에 따라서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과제 변형은 일반 공 대신 크고 가벼운 비치고를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농구 골대 같은 경우에 좀 낮은 거. 그다음에 어, 작은 코트를 사용하는 거. 장애인들에게 축구를 만약에 가르친다고 하면 축구장을 넓혀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좁혀야겠죠. 넓으면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더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코트 같은 것도 줄이고.
공은 더 가벼운 비치고를 사용하고 이것이 이제 과제 변형에 따른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어, 장애인을 지도할 때 효율적인 기술 습득을 위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이 중요하다. 야, 뭐 잘했어 이런 거보단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피드백을 그 즉시 제공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학습 지도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문제 행동의 기능, 도전 행동의 원인, 지적 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 등의 모든 문제 행동은 반드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도자는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중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는 이제 관심 끌기 위한 거죠. 이거 소리를 지르고 수업 중 지르고 관심을 끄는 거, 이게 관심 끌기. 과제 피하기는 어려운 체조 동작이라면 안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겠다 그러고. 체육대회 날 달리기 싫어하는 애들 배 아프다고 하죠. 이게 이제 과제 피하기, 자극 피하기. 음, 그런 거고. 그다음에 감각적 자기주절. 외적인 보상 없이 행동 자체에서 오는 걸 얻기 위해서 이제 막 손을 흔들거나 이거 소리 내는 거. 그다음에 유형물 얻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이제 그냥 뺏어오는 거죠. 이게 유형물 얻기고. 행동 중재 기법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차별 강화, 타임아웃, 토큰 강화, 모델링 이런 게 있습니다. 타임아웃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아웃은 왜 하냐? 관심 끄는 거, 관심 끌기 그런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하는 거죠. 문제 행동이 발생이 되면 강화물이 주어지는 환경으로부터 임시로 일시적으로 격리시키는 거죠. 이렇게 잠깐 코트 밖으로 내보내거나 활동에서 제외하거나 이런 기법을 타임아웃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 중재 기법은 어, 벌칙이나 처벌보다는 긍정적인 강화, 칭찬 보상과 환경 수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는 것에 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어,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는 것에 이 아이를 혼내거나 혼낸다거나 또 교사의 감정을 이렇게 해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 너 잘못한 행동에 대한 어떤 벌을 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는 그 자체에 중점을 둬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지금 파란색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혹시 이제 계속 뭐 톤도 비슷하고, 처음 듣는 거니까 잘 헷갈릴 것 같아서 OX 퀴즈로 20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 20개 문제 풀고, 음,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혹시 다 열으셨나요? 채팅창? 채팅창 열 수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OX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장애 선수들을 위해 만들어졌거나 특별하게 행해온 스포츠는 특수체육이다. OX O. 예, 딱 한 부, 특수체육이다? 아, 신인덕, 신인덕 선생님이 가장 먼저 답을 해주셨습니다. X. 왜 X죠? 특수체육은 요거고요. 어, 장애인 스포츠. 자, 특수체육이 아니죠. 장애인 스포츠죠. 장애인 스포츠. 예. 장애인 선수들의 경쟁 활동을 위해 고안된 스포츠 자체를 장애인 스포츠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2번, 지적 장애인을 위한
체육 활동의 변형으로 배구에서 비치볼을 사용하는 것은 난이도를 낮춰 성공 경험을 높이는 적절한 전략이다. OX. 하나, 둘, 셋. 아, 예, 됐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오. 아, 이 파일은 보내드릴 거예요. 사진을 찍거나 뭐 적지 않으셔도 돼요. 파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또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사회적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스포츠가 장애인에게 주는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OX. 하나, 둘, 셋. 왜 X인가요? 예. 사회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거죠. 예,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 예,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회 통합, 대인 관계 이런 거에 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는 X입니다. 자, 데프림 데프림픽은 주로 요건 OX 말고 요 OX 문제이긴 한데 데프림픽은 주로 어떤 장애인이요? 김용옥 선생님이 제일 처음 다들 OX 문제인데도 답을 다 아시네요. 데프림픽은 청각 장애인. 예. 다 너무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셔서 나머지 16문제 안 해도 시험에 다 100점 맞으실 것 같아요. 안 해도 될까요? 예, 하자고 하십니다. 예. 나머지 16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이렇게 장애 조건에 따라서 장애인을 분류하는 접근 방법을 뭐라고 한다? OX? 이거를 기능적 접근 방법일까요? OX? 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범주적 접근 방법. 예. 범주적 접근 방법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적 접근 방법은 나중에 이제 자격증 따신 다음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시작은 패럴림픽 이후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다. 하나, 둘, 셋. 예. 이옥주 선생님이 제일 먼저 답을, 박미경 선생님이신가요? 제일 먼저 올려주셨습니다. 이 장애인 체육대회 일단 언제 했다고요?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장애인 체육대회? 오, 예, 김기식 선생님, 1981년. 예,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1981년 외우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것이 X라는 거. 예, X입니다. 예, 패럴림픽보다 훨씬 이전에 했다. 스페셜 올림픽에서는, 자, 이게 지금 몇 번이야? 7번. 벌써 답을 올려주셨네요. 스페셜 올림픽에서 참가해 성취할 중요하시기 때문에 모든 경기에서 1등부터 3등까지만 상을 수여할까요? X. 그럼 어떻게 수여하나요? 뭐, 순위에 따라서 메달 또는 리본을 다 줍니다. 그래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격려한다고 합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스페셜 올림픽이 그렇다는 거죠. 어, 기술 통계에서 사용하는 평균 표준 표차와 같은 통계적 척도로 개인의 운동 수행 수준을 기준 집단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검사는 준거 지향 검사다. 네. 이건 규준 지향 검사. 이거 준거 지향 검사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시험에 하면 규준 지향 검사. 저희 규준 지향 검사.
음, 자, BTF 체력 검사는 장애 학생의 건강 체력 중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필수 검사 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거 나오면 요 안정성은 아닌 거죠. 음. 안정성을 필수적인 독립 검사 요인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10번. 팝스디는 국내에서 개발한 것이다. 팝스디는 국내에서 개발한 것이다. 네, 팝스디는 국내에서 개발한 검사 도구이다. 누가 했다? 한국교육부에서. 아, 국산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검사하느라고 많이들 힘드시죠. 네.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체육 공간은 오락성을 기본 요건으로 갖추기보다 접근성, 안정성,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예, 그렇죠. 네. 오락성은 활동의 가치 요소이긴 하지만 필수적인 기본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예. 체육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체육 공간. 오락성은 기본 조건에 해당되진 않는다. 필요하긴 하지만 지적장애 아동이 교사나 동료의 반응을 얻기 위해 보이는 문제 행동은 주로 비방 또는 비하하기 기능에 해당된다. 예. 관심 끌기죠. 예, 관심 끌기.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거.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이 농구 수업 중 동료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때 방해 행동 바로 직후에 타임아웃을 적용하여 학생에게 주어지는 광화문을 차단하는 것은 약화 기법에 해당한다. 이게 아, 제미나이한테 그 OX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한 거거든요. 여기에 그 약화 기법이라는 말이 나와서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아요. 타임아웃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 행동의 빈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타임아웃이라는 요런 기법은 문제 행동의 이 빈도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행동이 나면 잠깐 그 자리에서 그거를 빼주는 거죠. 요거를 타임아웃이라고 한다. 타임아웃. 타임아웃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하실 때는. 보치아. 보치아는 시각장애인만을 위해 소리나는 공을 사용하여 리 고안된 스포츠 종목이다. 예, 그러니까 보치아는 뇌성마비, 중증 뇌성마비 예, 장애인을 위한 거죠. 혹시 보치아 해보셨나요? 요즘에는 이게 중증 이게 특수학급에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이 해요. 이 대회를. 어, 장애 학생하고 일반 학생하고 같이 대회 할 만큼 재밌어요. 해보면. 큰 도구가 필요하지도 않고 공간도 교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어, 교실에서 그냥 할 만합니다. 보치아. 어, 휠체어 마라톤은 순발력이 운동 수행의 가장 큰 주요한 요인이다. 휠체어 마라톤. 네. 전부 다 맞추시네요. 네, X. 휠체어 마라톤은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이
예, 가장 주요한 요인이죠. 지적 장애인에게 스포츠를 지도할 때 운동 환경 개선은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지만 복잡한 과제를 단순화하는 과제 분석은 비효율적이다. 네. 아까 두 가지겠죠. 과제 분석과 과제 변형은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지도 전략이다. 과제 분석은 여러 개를 단계를 나누는 거. 과제 변형은 쉽게 바꾸는 거. 이제 뭐 작은 공 대신에 비치볼처럼 가볍고 큰 공 이렇게 바꾸는 게 과제 변형. 과제 분석은 어려운 것을 해낼 수 있게 단계를 이렇게 쪼개거나 단계적으로 갈 수 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비계 설정해 주는 그런 게 과제 분석. 예,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것이다. 자, 국제 뇌성마비 협회에서 등급을 몇 개로 나눴다? 요거는 숫자로 몇 개로 나눴을까요? 숫자? 예, 이현호 선생님 제일 먼저 답 주셨습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여덟 개죠. 여덟 개. 여덟 개. 보치아는 몇 등급이 한다? 1등급. 예, 1등급. 가장 중증인 1등급 애들도 할 수 있는 게 보치아. 뇌졸중 장애인 재활 체육 활동으로 휠체어 농구 시합이 아쿠아로빅스보다 균형 감각 향상에 더 적합하다. 뇌졸중 환자에게 더 좋은 거 아까 말씀드렸죠? 네. 네. 아쿠아로빅스가 훨씬 더 낫죠. 물속에서 하는 거. 예, 두 문제 남았습니다. 어, 스포츠 등급 분류에서 뇌성마비 1급에 해당되는 가장 중증인 장애인에게 아, 적합한 운동, 보치하다. 예, 예, 보치아 맞습니다. 골대의 위치나 경기장 밖 구조물을 파악하여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과정을 방향정의라고 한다. 방향정의라고 한다. 방향정의. 예, 예, 이거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는데 20개 다 맞으신 분 혹시 계세요? 예, 가장 공부 잘하신 분은 딱 12개 맞으신 분이 가장 잘하신 분입니다. 60점만 맞으면 되거든요. 이거를 20개 다 맞추신 분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한 번보다 한 번 했는데 이걸 다 맞추신다는 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거를 다 하실 필요 없고 본문에 있는 어떤 색깔? 예, 파란 색깔. 사회적 가치는 통합이다. 범주적 접근. 데프림픽은 청각장애. 청각장애고 스페셜 올림픽은 뭐 10%의 원칙이 있다. 그다음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서울 패럴림픽 이전에 했다. 기준 제한 검사, 팝스대는 국내 검사 도구. BTF 검사위는 안정성은 측정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 보치아는 뇌성마비, 아까 자신의 주변 위치 파악하는 건 방향정의라 그랬죠. 뇌성마비 등급은 8개. 보치아, 아쿠아로빅스, 뇌손상, 뇌졸중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쿠아로빅스가 좋다는 거. 휠체어 마라톤은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이 중요 요인이다. 스포츠 지도 전략, 효율적인 지도 전략은 과제 분석과 과제 변형이 있고, 아, 그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요 변형하는 것은 과제 변형이다. 그다음에 행동 중재 기법 중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문제 행동의 빈도를 약화시키는 그런 기법은 타임아웃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어, 1교시에 뭐 여러 가지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했는데 1교시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어, 힘드시죠? 올해 아까부터 미리 들어와서 계실 텐데 45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괜찮으실까요? 45분. 네,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폼 지금 현재 아, 다,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 10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 1교시에 너무 빨리 해서 정신 없으실 텐데, 보통 이게 2시간 넘는 강의를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했습니다. 지금 2교시에 하는 것도, 최덕진 교장선생님 혹시 송정래 선생님 들어와 계신지 한번 확인 좀 부탁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송정래 선생님, 송정래 선생님, 어, 저기 입장 승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포츠 복지론, 요 부분은, 스포츠 복지사 시험 자격증 따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과목이고요. 스포츠 복지론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25만 원 내신 분들은, 어, 그냥 한번,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분량인데요. 슬라이드가 한 60장 정도 됩니다.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짚어보고, 응급처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복지론, 체육, 스포츠, 또 복지. 요, 체육과 스포츠의 개념을 알아보고, 복지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러면 스포츠 복지란 이러한 개념들이 섞여 있는 거겠죠. 혼용되어 있는 거겠죠. 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은 건강, 어, 그다음에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의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체육. 예, 체육은 대근 활동을 수단으로 하는 신체를 위한 교육을 체육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려는 교육, 신체 활동, 이것이 이제 체육인 거죠. 이 체육은 어, 건전한 인간의 육성이에요. 건강한 인간이 아니라 건전한 인간의 육성. 그래서 신체 활동의 올바른 실천이 필요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태도나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거를 통해서 전인으로서 이상적인 인간을 완성하는 것이 이 체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체육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스포츠죠. 스포츠는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겨루는, 그다음에 승패를 겨루는 경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스포츠는 규칙성, 경쟁성, 신체성의 특성이 있어요. 어, 죄송한데 최덕진 교장선생님, 송정래 교장선생님 연수에 지금 못 들어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승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평등성은 이 스포츠 본질에 해당되지 않아요. 스포츠 자체가 경쟁, 승부를 겨누는 놀이기 때문에 평등성에는 약간 유배되죠. 그렇다 보니까 승자가 있지만 스포츠에는 패자도 나오게 되죠. 패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 그런 것이 이제 스포츠의 본질이고, 이 스포츠의 지뢰 단계를 보면 이제 그냥 움직이는 거, 움직임을 이 놀이가 이제 규칙 있는 게임, 그다음에 승패를 겨누는 스포츠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요즘엔 이 스포츠에서 우리가 지금 뉴 스포츠라는 것을 그 스포츠의 어떤 단점들을 보완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뉴 스포츠라고 했죠. 그렇게 진화해 왔다는 거고, 스포츠는 이제 게임의 특징도 있고, 놀이, 또 시설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규칙이 있죠. 그리고 각각의 스포츠마다 그 스포츠를 즐기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고, 그 각각의 스포츠마다
특정한 기술들이 있죠. 축구에는 이제 뭐 공을 발로 차는 킥의 기술이 있고, 야구는 던지는 기술이라든가 타격하는 기술, 수영은 이제 빠르게 물속에서 나아가는 진행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죠. 스포츠의 가치는 사회 통합, 구성원 간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다음에 자아 실현, 이런 사회적, 국가적, 개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아, 예, 이런 스포츠는 건강, 즐거움, 사교를 위해서, 또 신체미를 위해서, 도전 정신이라 기술 습득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죠. 이런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을 기를 수 있고, 가정의 화목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죠. 그런 거를 통해서 본인이 하는 일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이런 이제 체육과 스포츠의 개념, 그리고 어, 요즘 국가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복지, 복지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는 웰페어, 잘 사는 거죠.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예, 이것을 복지라고 하고, 사회복지학에서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뭐 구민정책이나 노동자 권익구호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도 이 복지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적인 제도로는 건강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험제도 등이 이 복지 정책에 해당이 되겠죠. 인간의 욕구를 보면 메슬로의 욕구 5단계, 뭐 이런 게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뭐 교육학에서 많이들 얘기하니까 아, 요건 잘 알고 계시죠? 인간의 욕구에는 유계적, 계층적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 어, 네. 복지가 추구하는 삶은 건강하고 즐거운 삶,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회복지라는 것은 집단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족하고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예. 인간이 행복한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총체적 활동이고, 심신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음,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활동, 이제 사회복지가 이제 그 지속적인 대상에 따른 접근, 분야별의 접근,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지역적인 접근은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만수 종합복지관, 송림, 부평, 계양 사회복지관 이렇게 지역 중심으로 어떤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게 지역적 접근 방법이고, 이제 대상자를 타겟으로 하는 건 이제 미추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이렇게 복지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대상별 접근 방법이고, 분야별 접근은 스포츠, 문화, 여행, 주택 바우처 같이 이렇게 어떤 분야의 복지를 이제 실현하느냐에 따른 접근 방법이 분야별 접근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이제 뭐 참고 삼아 보시면 1921년에 태화여자관이 설립이 됐고, 어, 최근에 보면은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이제 평등, 안녕,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와 분배, 연대 이런 것이 사회복지의 가치입니다. 복지의 종류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있는데요. 보편적 복지는 이제 뭐 이재명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모두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게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라는 것은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게 요 복지 방법이 요 선택적 복지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 네, 우리나라는 요 선택적 복지에 해당되는 국가입니다. 이제 보편적 복지 체제 나라, 선별적 복지 체제 나라, 우리나라도 여기 해당되죠. 어, 요거 혼합한 나라가 독일. 생산적 보편 복지 나라는 이제 뭐 어떤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일자리를 노인 일자리처럼 이렇게 일자리를 주는 게 생산적 이제 보편 복지가 해당됩니다. 사회보장제도 보면은 크게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있고 사회보험에 공적연금, 건강보험, 뭐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용보험 이런 게 있는데 공적연금에 뭐 우리가 뭐 이제 국민연금제도라든가 공적연금제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 이런 거 사회보장에 사회보장에는 이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의료보장에 건강보험 있죠, 산재보험 이런 거 있고 공적부조는 뭐 의료보장, 사회복지 서비스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뭐 이런 등등이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틀입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부터 민간까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체육과 스포츠, 그다음에 복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그 개념이 이제 스포츠 복지라는 것인데요.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음, 스포츠 복지라는 것은 스포츠와 복지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아, 스포츠 복지, 스포츠와 복지가 이제 통합되는 거.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하고 평안하며 만족스러운 상태. 아까 복지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였죠. 그거를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만드는 거죠. 여가 시간에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 스포츠 복지죠. 근데 이 스포츠 복지의 대상이 일반인이 아니라 스포츠 일반인이 아니라 모든 계층을 다 어울러서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스포츠 복지의 의미입니다. 스포츠 복지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총체적인 건강 보장을 위해서 또 최저한도 이상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스포츠 복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스포츠 복지를 보면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위해서 옛날에는 뭐 메달 하나만 따도 연금 100만 원씩 주던 시절이 있었죠. 첫 세대가 엘리트 스포츠 세대. 그것을 엘리트 스포츠를 하다가 그것이 확산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이제 학교 스포츠죠. 그리고 이제 학교 스포츠 세대를 넣어놔서 90년대 이후에는 이걸 생활체육으로 많이 이제 돌린 거죠. 뭐 동호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소득이나 소외계층까지 아우르는 복지 스포츠 세대, 이제 2000년대 이후는 복지 스포츠 세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스포츠 복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계층, 어, 모든 계층이 이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스포츠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스포츠 복지다. 지금까지는 축구나 야구 이런 것들은 어, 노인들은 잘 못했죠. 장애인들도. 돈이 없으면 또 못합니다. 스포츠는. 어, 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스포츠 복지의 목적이다. 그래서
한국스포츠진흥원에서 이 두리봉사단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저소득 소외계층 운동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예. 스포츠 복지 대상을 보면 이제 경제적 약자에게는 이제 바우처를 주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스포츠 강사를 지원해주고 일반인들에게는 스포츠 문화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인들에게는 스포츠 과학을 지원하고 고용 창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인까지 선수까지 다 포함하고 있죠. 스포츠 복지 대상은 이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스포츠 복지 서비스와 생활체육, 예, 스포츠 복지, 원 생활체육,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체육 정책 보면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체육 발전에 기틀을 마련했고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제 86 아시안 게임이나 88 올림픽을 통해서 체육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전 세계에 알렸죠. 김영삼 정부에서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해서 문화체육부를 이제 만들었고요.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제 체육부를 폐지하고 문화관광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스포츠 비전 2018이라는 것을 발표했었고요. 예, 이렇게 정부마다 이렇게 체육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을 보면 이렇게 김대중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부는 참여 복지, 보편적 복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네, 능동적 복지,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복지 타겟 정해서 하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국가 이렇게 변해 왔습니다. 각국의 스포츠 복지 정책을 보시면 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30 스포츠 비전, 아동 스포츠 복지와 관련된 이제 법령들입니다. 이게 정책 변청 과정은 이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 스포츠 저희가 이 청소년 스포츠 복지에 해당이 되겠죠. 아무래도 청소년은 자아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시기고 부모나 가정의 의존에 벗어나 동년배 집단 성인 사회에 더 가까워지는 시기이지만 부정적 자상, 사회적 배타감, 고립감 등 사회 부적응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주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의 청소년기인데 요즘에 청소년들이 참 어렵죠. 범죄 소년, 축법 소년, 뭐 우범 소년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을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이 스포츠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스포츠 복지 세계보건기구가 분류한 장애의 정의, 이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분리, 어, 신체적 이제 제한이 있는 게 이제 손상인 거고요. 장애 능력은 일상생활 영역에 있어서 능력이 감소하는 거, 이제 노인 뭐 이런 분들. 예, 사회적 분리는 어, 이런 거 앞에 두 가지와 다르게 이제 사회의 어떤 구조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분리. 장애 분류가 있습니다. 이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그러니까 신체적 장애는 여기 보시면 뇌병변, 요건 신체적 장애인 거죠. 예,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자폐성 장애 이렇게 나눕니다.
자, 고령, 또 요즘에 저희가 파크 골프가 이제 대부분들 노인들이 하는 거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고령 사회로 바뀌고 있죠. 고령 사회는 14에서 20% 정도가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이게 고령 사회고, 초고령 사회는 어 20% 이상, 이게 초고령 사회인 거죠. 우리 선진국들 대부분들이 다 이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죠. 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고령사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1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의 한 9배 정도 속도로 18년 만에 예, 그 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하는 거예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였는데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한 거예요. 어, 내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음, 그래서 이거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고, 또 2030년에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인구 절벽 위기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노인 스포츠가 매우 중요하다. 2005년에는 노인 한 명당 8명이 부양을 했는데, 2050년에 가면 어, 장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노인 복지가 점차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노인 복지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노인 복지가 실행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 복지, 노인과 여성이 이제 우리나라 그 스포츠에서도 많이 취약한 계층이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이 드러나고 있고, 국위 선양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전에는 상당히 취약한 계층이었다. 2001년에서야 여성부가 설치되고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됐고, 음,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취약계층으로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 어,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에 국제결혼 이주자, 세터민 등이 이제 다문화 복지의 대상이 되는데, 외국에서 잠깐 들어온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음, 잠깐 들어와서 여행 온 사람,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결혼 이주자, 세터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음, 다문화 스포츠 복지가 왜 대두가 되냐?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이 2021년에 200만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스포츠 복지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3시간 분량을 간단하게 한 10분 만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응급처치 자료는 제가 보내드렸는데, 또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응급처치 문제는 10문제가 출제될 예정인데요. 그거 중심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응급처치는 뭐 다들 많이 연수 들으셔서 아시고 계시리라 믿고, 다 잘 알고 실제로 실습도 많이 하시는데요. 요거는 이제 뉴스포츠를 이제 지도하시면서 그에 따른 응급처치 중심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응급처치는 신속한 대응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죠. 사고 발생 초기에, 이 초기 3, 4분 내에 어, 그 현장에서 즉시 대응해서 손상 악화를
완화하는 거죠. 학교 체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간적인 움직임이 많아지고 야외 활동 및 집단 활동이 많죠. 그래서 사고의 가능성이 높고 항상 부상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응급처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 119 이렇게 하면은 신고를 하면 10분 정도 내에 오는데 부상으로부터 사고로부터 119 구급대가 오기 직전까지 그 사이에 초기 처치가 필요하다. 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의 그 부상의 후유증이라든가 악화되는 걸 예방할 수 있냐. 그래서 적절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응급처치는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환 발생 시 전문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예, 가능한 범위에서 생명 유지 악화, 생명 유지, 악화 방지, 이 통증, 환자의 불안을 감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일차적인 조치를 응급처치라고 합니다. 의료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할 수 있어요? 예,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행위 중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요 응급처치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응급처치 3대 원칙, 생명 유지, 악화 방지, 회복 촉진. 이게 응급처치의 3대 원칙이고요. 응급처 응급 상황 발생 시의 기본 절차는 기도 확보, 그다음에 호흡 확인하고 맥박과 출혈을 확인하고 장애 의식 수준 평가하고 노출 부위를 확인하고 이제 체온을 유지해 주는 이게 이제 기본 절차 ABCD라고 합니다. 저희가 뉴스포츠 활동 중에서 발생률이 높은 상황별 응급처치. 그러니까 뉴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타박상. 음, 공에 맞거나 충돌, 낙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박상이 있으면 일단 활동을 중지하고 냉찜질, 그리고 압박붕대로 감아주고 심장보다 높게 해준다는 거. 이게 타박상이 있을 때 하는 응급처치고요. 어, 염좌는 주로 이제 그 부위에 통증이 있고 붓고 움직이면 아프고 요럴 때는 위에 있는 요 라이스 원칙을 적용을 하고 무리하게 마사지 하지 마시고 부종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에 의뢰를 한다. 골절이 의심될 경우에는 부상 부위 절대 움직이지 말고 부목으로 고정하고 이게 얼음찜질이죠. 얼음찜질하고 119에 신고. 어, 피가 날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이 직접 압박, 직접 압박이고 이물질이 바뀐 경우에는 어, 제거하는 것이 아니 제거하지 그냥 둔다는 거죠. 주병만 압박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요거 열사병 탈진 많죠. 즉시 그늘로 이동하고 실내로 이동하고 찬물, 스포츠 음료 제공하고 옷은 느슨하게 해준다. 어, 기절할 경우에는 넘어지지 않게 부축하고 다리를 약간 올리면서 호흡 맥박 확인하고 물은 실신했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 후에 물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아, 이제 중요한 거죠. 기도폐쇄. 이제 숨을 못 쉴 때, 껌이나 간식 이렇게 목에 걸렸을 때 호흡이 힘들어지죠. 얼굴이 청색증으로 변하고 말을 하거나 숨을 쉴 수가 없어 괴로운 표정을 짓는 것이 이제 기도폐쇄인데, 자, 기도폐쇄가 되었을 때 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예, 물을 안 줍니다. 기대폐쇄가 되었다면 물을 주면 위험합니다. 음, 기도폐쇄가 된데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침을 유도를 하고 기침하기 어려울 때
하임리법을 시행합니다. 기도 폐쇄가 됐을 때 의식이 없다면 예, CRP. 예, CRP를 시행을 하고 어, 기도 폐쇄로 인한 호흡곤란 상황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법 하임리법. 요 하임리법은 파란색이죠. 직접 쓰셔야 합니다. 음, 하임리법. 예, 기도 폐쇄로 인한 호흡곤란 시 하는 응급처치법은 하임리법. 기도 폐쇄가 되었을 때 의식이 없을 때는 CRP. CPR. 죄송합니다. CPR. 예. 어, 심폐소생술 할 때 3단계. 의식 확인하면서 119 신고하고, 그다음에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 거죠. 호흡 확인. 그런 다음에 호흡이 확인되지 않으면 심폐소생술. 예, 의식 확인 및 119 신고. 두 번째가 호흡 확인, 세 번째가 심폐소생술을 한다.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게 되면 심정지가 되었을 때 뇌는 몇 분의 손상이 시작된다? 예, 4번 후부터 뇌가 손상된다. 그러니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어, CPR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심정지가 되고 10분 후면 뇌사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야겠죠. 심폐소생술 할 때 방법을 보면 이제 다 아시니까 이게 가슴을 누를 때 성인 같은 경우에 몇 센치 정도? 예, 5cm에서 6cm. 예, 이 정도 깊이까지 눌러줘야 되는 거죠. 상당히 예,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 가슴 압박할 때 중요한 것이 압박의 위치, 정확하게 가슴 압박, 그다음에 어, 그 깊이와 속도, 그다음에 자세. 요 세 가지가 가슴 압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 이제 뉴 스포츠 이런 거 할 때는 뭐 화상은 크게 없지만 이제 실습을 하게 될 때 이제 화상을 많이 어, 당하게 되죠. 화상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찬물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열기를 빼는 거. 열기를 빼주는 것이 화상에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혹시 뜨거운 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글루건이나 이런 거에 에, 데웠을 때는 뭐 찬물에 담그고 눈이나 귀 이런 화상일 때는 병원에 이제 가야 되겠죠. 그리고 화상 부위의 의복이나 장신구는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거 그냥 뛰면 살갗도 같이 이렇게 떨어져 나올 것 같다. 그럴 때는 가위로 옷을 이렇게 잘라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일단 화상 입었을 때 주위에 뭐 팔찌라든가 장친구가 있으면 요거는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음, 뉴스포츠 활동별 자주 발생하는 부상 사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런 거 응급처치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수업 전에 용구, 환경을 점검하고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위험할 것 같은 예상이 되는 그런 요소들은 제거. 그러니까 수업 전에 이런 것들을 하고 수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을 위한 규칙, 그다음에 자세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고 무리한 경쟁이나 과열된 분위기를 항상 수시로 조절을 하시도록 하고 유심히 애들 위험 요소가 있는지 관찰해야겠죠.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불편했거나 아픈 지가 있는지 반드시 물어보는 거죠. 학생들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작은 부상도 기록하고 전담 수업일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에게 전달을 하거나 보건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어,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를 어, 잘 점검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응급처치까지 가지 않게. 이건 예시 자료입니다. 어, 이런 것을 알고 있는지 교사가 미리 체크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응급처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 중에서 파란 글씨는 쓰실 줄 알아야 돼요.
파란 글씨 쓰실 줄 알아야 되고, 빨간 글씨는 그냥 익혀두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수생 중에서 스포츠 복지사 신청하신 분들은 요 연수 끝나고 잠깐만 좀, 음,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달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만, 남아주시면 좋겠고요.